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의 CMO 몰루. CF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죠? 여기 혹시 달인가요? 화성? 어쩌죠? 네. 저희 지금 그 우주에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우주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스페이스 X를 좀 파보고자 이번에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2월 6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머스크 우주선이라고 불리우는 스타쉽이 4차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항상 그 테슬라 창업주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죽을 때 화성에서 죽겠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봤어요. 네. 화성에서 은퇴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스타쉽인데 미국의 달 기지 건설에 사용될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6월 6일 날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스페이스X는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발전을 해서 지금 그 은퇴 계획에도 가까워지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성 갈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광기. 아, 근데 이거 아직 유인으로 한 건 아니죠? 유인은 아닌 걸로 알고 네, 유인으로. 유인은 아니고 지금 확인하는 거는 목표한 도착 지점에 제대로 잘 착륙을 하는가 그걸 확인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의 개요를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2002년도에 머스크 씨가 설립한 회사고요.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라는 목표로 설립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 기업은 아니어서 이제 매출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8.7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 이거 그럼 한화로는 10조가 넘거든요. 되게 많네요. 그쵸? 좀 놀랐어요.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직 규모도 23년 기준으로 1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저희가 관심이 없다 싶으니 한 거지. 사실은 정말 잘 크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야. 드네요. 무지했을 뿐. 막 뜨거운 감자에 뭐 트위터 X 거기는 뭐 인력 감축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23년 기준으로 뭐 1,300, 1,500명 이 정도 다닌다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인력 감축 없이 이게 또 그 매출이랑 회사 규모 자체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성장한 걸로 보이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22년도가 4.6 빌리언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고 그러네요. 23년 직원 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 사실 스페이스X가 돈을 벌고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저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냐를 보니까 가장 크고 또 가장 작년에 많이 성장한 부분이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 기반의 그 통신망 서비스. 그 매출이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냐면 저 궤도에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계속 쏘아 올리는 거예요. 좀 더 저 궤도에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통신망이 닿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지역까지도 또 커버가 돼서 전 세계 가정과 기업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매출도 잡히고 또 월별로 사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구독 모델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기존에는 이제 기지국 형태로 인터넷을 전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통용되는 상식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가쁜 인공위성으로 우주에서 써버리니까. 우주에서 써버리니까 네. 이건 확실히 인프라만 갖춰지면은 그냥 캐시카우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게 23년 기준으로 전년도가 이제 1.9 빌리언 정도였는데 4.2 빌리언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실제로 이거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용자도 100만 명 정도에서 뭐 230만 명 정도 규모로 2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이 스페이스X의 사업의 성장은 요 스타링크 쪽에 대부분 주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원은 그 로켓 발사 서비스 자체의 매출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팔콘이라고 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거 자체를 서비스화해서 상업용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이 23년도 기준으로 한 3.5 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로켓 발사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 정확히 어떠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대를 대신 준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로켓의 발사를 하는 그 로켓을 이용해서 다양한 위성과 화물을 궤도에 올리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팔콘, 스타링크도 팔콘에 태워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주에 보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외주를 쓰는 거죠. 스페이스X가 항공우주 기술 자체를 이용해서 팔콘을 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그러겠네요. 네. 예, 굳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굳이 올린다는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스페이스X에 맡기면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스몰셋 라이드쉐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소형 위성들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발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 키로당 단위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시장을 파괴할 정도로 값이 싸대요. 다른 발사체에 비해서.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사실상 스페이스X가 우리 갑자기 스몰셋 라이드쉐어 프로그램 서비스 피를 좀 올리고 싶어 이러면은 이미 너무 싸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되게 약간 물류 네. 한번 인프라 깔 때 엄청 가격이 많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거기에서 뽑아 먹는 거잖아요. 그 그쵸. 인프라에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하네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3.5 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한국 돈으로 4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당 평균적으로 쏠 때 1,300억 원? 1,500억 원?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총 매출이 다 했을 때 한 30건 정도 쏜 걸로 요 정도 매출이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꽤나 가격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기존의 산업에서의 다른 유사 서비스들에 비하면 또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니 놀랍네요. 괜히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네. 게 천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 1밀리언 달러 정도가 뭐 기타 정부랑 뭔가 탐사 계약 같은 걸 맺었을 때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용역, 과제? 약간 이런 매출인 것 같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나사랑 달 착륙 시스템 프로젝트를 했던 게 한 765밀리언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또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했던 건이 한 300밀리언 정도 규모로 수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꽤 잘 벌고 있고 스타링크가 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X를 만드신 이 일론 머스크 씨는 어쩌다가 우주 산업에 꽂혔는가에 대해서 그냥 일론 머스크의 약간 일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우주 산업을 했을까? 이 어린 시절의 머스크 씨는 과학소설과 우주 탐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떡잎부터 달랐던 거죠. 일론 머스크 씨는 아이작 아시모프와 같은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네요. 이런 뭔가 떡잎부터 달랐던 그의 행동들이 화성을 가고 싶다, 화성에서 죽고 싶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지역정보 제공 시스템인 집2라는 것을 창업을 했고 99년에 매각을 한 후에 $10,000,000를 다시 투자를 해서 X.com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페이팔의 시초가 되는 거였고요. 2002년에 페이팔을 $15억 매각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씨는 $1.65억 얻게 되면서 다른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엄청 큰 시드머니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실험용 소형 온실을 화성에 설치해서 식물을 기르는 화성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이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생명체가 우주에 갔던 사례는 달밖에 없으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예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의 예산을 늘리려는 의도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저렴한 로켓을 구매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 했으나 적당한 가격대의 로켓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비용 로켓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그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뭔가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체 비용의 3%가 이제 그냥 원가다라고 계산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직접 만드는 것이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해상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요. 2005년에 160명이었던 직원들이 2015년도에는 5,0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계속 규모와 매출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이팔을 매각한 게 2002년이고 스페이스X를 설립한 게 2002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를 하기 위해서 페이팔을 매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바로 이게 진행됐었네요. 그렇죠. 그 떡잎부터 나의 궁극적인 비전은 화성을 가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팔은 그 수단이었던 걸로. 그리고 사실 많이들 머스크 하면 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머스크는 창업자는 아니었고 2004년도에 이제 투자자로 참여를 했는데 기존 창업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머스크가 경영을 맡게 된 그런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수단으로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매건 슬로건 같은 게 그런 거였을 거예요. 뭔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머스크 씨가의 손이 닿은 곳들은 전부 화성을 위한 계획이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우주와 화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X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멀티플래너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거주하는 다행성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말을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지구가 단일 행성으로 너무 취약하대요. 어느 면에서요? 단일이라는 거에 좀 꽂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일하다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다른 데로 이주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공감은 많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해해보자면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는 화성의 식민지화인 거죠.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던가요? 다른 행성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 그걸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인터스텔라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 스페이스X에 누가 투자했을지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페이팔을 팔고서 어느 정도 돈을 얻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얻게 된 개인 자금 중에서 한 $1억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대요. 2008년까지는 사실 계속 섭질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팔콘이라는 발사체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가장 초기 버전인 팔콘 1을 3번 정도 실패를 해가지고 자금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친구가 주도하는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를 제안을 해가지고 2천만 달러 투자를 일단 1차로 받았고 그 투자를 해서 다행히 4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을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걸 성공시킨 그런 회사라는 명예를 얻었고요. 그것 때문에 12월에는 나사에서 화물 수송 사업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고 투자를 받고서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 발전을 해서 2015년도에는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 비용은 스타링크 개발 비용이랑 처음에 말했던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일 연도에는 구글 벤처스에서 투자를 또 받아요. 아무래도 스타링크가 오지나 이런 망망대해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관심이 갖게 되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20년도 이후로는 계속 기업 가치를 높여가면서 투자를 꾸준히 받아요. 23년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큰 기업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2번째에 속하고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 네. 기준인 거죠. 네. 1,80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위는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라고 합니다. 뭔가 우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틱톡이 이렇게 나란히 하게 근데 틱톡이 아직 상승이 안 됐나 보네요. 비상장사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이름 X로 바꿨잖아요. 네. 약간 걔도 이 스페이스X랑 어떤 연결고리를 염두에 두고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런 SNS 서비스가 우주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프로모션 채널로 생각을 했나? 트위터를? 근데 X를 인수한 이후에 SNS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이것저것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앱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X를요? 네, X를요. 그래서 그런 뭔가 원앱으로서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캐시카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스타링크와 X 통해서 캐시를 만들어내고 그 돈을 여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X 되게 경영 상황 안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경영 상황 안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헤쳐나갈지. 저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프로젝트 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였죠? 그게 뭐예요? 그 네. 풍선 날려가지고 인터넷 네네네. 네, 해주는 네네네. 그게 구글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기구를 이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한 15m 직경에 높이 12m의 풍선을 날려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그 인공위성이 주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케냐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21년에 사업 중단을 했거든요. 약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이유로. 구글은 우주로 뛰어오는 건 아니죠? 그쵸. 그냥 이 성층권 네, 이쪽으로 띄운 건데 그 차인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아무래도 인공위성으로 날리는 것이 풍선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지속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쵸. 뭔가 한번 궤도에 안착시켜 놓으면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적을 것 같은데 대기 중에 머물게 하는 건 더 관리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리고 이건 연속 채공 시간이 한 100일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수익성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뭐 좋은 적정 기술처럼 쓰일 수 있는 프로젝트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아싸리 올려서 인터넷에 할 거면은 인공위성으로 띄워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 X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발사체가 있고 거기서 화물 수송하는 우주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스타링크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 스타쉽까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발사체 같은 경우는 팔컨이라는 발사체를 쭉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쨌든 스타링크가 초기 민간의 우주 기술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한 부분들이 많은 게 최초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2008년도에 공개한 팔컨 1 같은 경우는 궤도에 도달한 첫 번째 민간 개발 액체 연료 로켓이라고 하고요. 팔컨 9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번 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머스크 씨가 바라왔던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서 발사 비용 자체를 좀 낮추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1회 발사 비용이 22년 기준으로 한 6,700만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23년 한의 화폐 가치로 하면 7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거를 다 팔콘 9을 통해 가지고 최대 18.4톤의 질량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1kg당 발사 비용이 한 3,800달러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낮춰질 수 있는데 낮춰진 게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왕복선을 사용해가지고 최대 27.5톤의 화물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18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1kg당 발사 비용은 약 6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달러가 3,800달러로 줄 수 있는 건 거죠. 이 재사용성이 만들어짐으로써 한 17분의 1, 18분의 1로 줄어드니까 확실히 이 재사용성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 팔컨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는 꽤 최근의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2010년도에 처음 발사됐고 이제 뭐 2012년도에는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실어서 최초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한 민간 우주선이 되기도 했고 15년도에 재사용을 하려면 쏘았던 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5년도에 최초로 그 팔콘 9의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이걸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고 17년도에 회수한 재사용된 팔콘이 다시 발사가 된 그래서 최초로 이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서 또 입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팔콘 9의 약간 일단 로켓 중에서 제일 많이 재사용한 로켓은 18번을 재사용을 했다고 해요.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더 쏘고 해서 재사용 횟수를 막 100회, 200회까지 늘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그 아까 이야기했던 1kg당 발사 비용이 한 3,800달러였는데 이게 더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정비 깔고 전동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용 횟수를 늘리면 사용 횟수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확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마치 약간 비행기? 이런 느낌처럼 우주선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팔콘 시리즈 중에 좀 다른 구분되는 게 2018년에 처음 발사된 팔콘 헤비라고 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거라서 커요. 사이즈가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뿔이 달려있다면 얘는 2단으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달려있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저희 배경에 그려져 있는 저게 FH가 팔콘 헤비였나요? 네. 이 팔콘 헤비가 조금 다른 시리즈보다 늦게 개발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더 크고 무거운 걸 쏘아 올리려면 추진력이 훨씬 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착된 엔진만 27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많네요. 그런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적인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 팔콘 헤비에 태워서 보낼 수 있는 중량이 64톤이래요. 64톤이 얼마나 큰 거냐. 보통 생각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보잉 737 이런 여객기에 승객 250명, 뭐 승무원, 화물, 연료를 다 치웠을 때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성만 좀 입증이 되면 수송수단으로서의 캐파는 확인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약간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아예 비행기를 통째로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였네요. 드래곤이라는 화물 수송 우주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크루 드래곤 우주선이 첫 유인 비행에 성공을 해서 나사의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주 비행사를 ISS에 안전하게 운송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화물 수송에서 유인 우주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네요. 이렇게 발사체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가면서 사실상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지상에서 궤도로 발사된 화물 질량의 80%가 스페이스X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다른 업체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나 그런 캐파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었던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 역할을 두둑히 해주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해상이나 아니면은 뭐 산간, 도서 지역과 같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접속이 되게 어려웠던 곳에 인공위성이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인터넷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에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잠시 몰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스몰 셀 라이드쉐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인공위성들을 한 번에 여러 개씩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초에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올라간 그 위성들이 약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스몰셀 라이쉐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약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타링크가 머스크 씨와 스페이스X한테 중요한 게 이게 캐시카우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 이 위성을 계속 꾸준히 지구 궤도에 쏘아서 올려주고 있는데 아까 6,000개 정도 지금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개수는 42,000개라고 합니다. 지금 한 7분의 1 정도 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팰컨 9 로켓을 사용해서 쏘고 있는데 한 번 발사할 때 한 40개씩을 올려주고 있대요. 근데 요거를 뒤에 얘기할 스타쉽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한 번에 막 400, 500개씩 올려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그 스타링크가 지금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네. 얘를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장을 하려면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작년에도 스타링크에 집중해서 좀 사업을 확대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근데 약간 상장을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달까요? 이 아까 말씀 잠시 하셨던 그 가입자 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인프라 계속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저라도 눈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금 푸디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스타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화성 이주 목적을 가진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나 달 탐사, 우주 관광, 대규모 화물 운송 등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초대형 우주 발사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팰컨 9하고 팰컨 헤비를 대체하지만 이제 나아가서는 발전된 재사용으로서
우주 수송 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접근을 이제 구축하고 확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이 이제 부분 재사용이 아닌 완전 재사용 발사체 및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이 스타쉽인 거고요. 그래서 완전 재사용의 경우에는 100톤에서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은 프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타링크 위성들을 한 번에 몇백 개씩 올릴 수 있는 게 이거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스타쉽이 여우 스타쉽입니다. 그래서 그 4차 발사가 맞아요. 성공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미래가 현실로 네. 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쵸. 이 초대형 우주 발사체 재사용 가능한 정말 갖가지 좋은 키워드들을 다 담고 있는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올해 6월 6일에 발사해서 성공했던 프로젝트는 사실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대요. 근데 테스트한 거는 그냥 내가 목표한 위치에 잘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먼저 1차로 테스트하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떨어지도록 또 다음 테스트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조사하다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스타쉽이 화성 아니면 뭐 달 탐사 이런 데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뭔가 경제적인 수요 창출 수단 중에 하나로 굳이 꼭 그 우주로 나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데도 이 스타쉽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간 여객 사업 계획을 2017년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약간 도시 간 장거리 라인을 30분 내에 그리고 지구 어디든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객기를 타더라도 이 울렁울렁 거림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주선을 이런 민간인이 타면은 이 가속도, 중력 가속도 어떡하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당연한 걱정이 있는데 스페이스X 측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그러니까 2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1이라면은 그걸 2배 정도의 중력 가속도 이하로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면은 사실 롤러코스터보다도 이제 중력 가속도가 낮거든요. 대신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시에 한 19년도에 발표를 하길 10년대로 현실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 봐서는 조만간 이거에 대한 소식도 하나씩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용화되려면 정거장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겠네요. 네, 그쵸. 어디에서 해워야지 수요가 딱 맞을까 이런 계산을 좀 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하나, 뭐 미국에 하나, 유럽에 하나만 있어도 좋긴 하겠네.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남미 갈 때 바로 가는 거죠, 이제. 환승해가지고 와, 남미 갈 때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맞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비용을 제가 찾아본 바로는 퍼스트 클래스보다는 낮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가능한가? 뭔가 다 불가능할 것 같은 중력 가속도는 2로 낮추고, 그리고 가격도 그 정도 이하로 맞출 수 있다. 기대는 왕창 되지만 현실화가 될지는 또 잘 모르겠다. 뭔가 기존 공항과 환승 가능하게 정거장을 잘 셋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세미 순간 이동 아니에요? 그쵸. 그냥 눈 감고 뜨면은 이제 하는 맞아. 거니까. 이제 드디어 다른 이동수단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스페이스X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확실히 갑자기 나타난 이단아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사실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막 옛날에 미국이랑 소련이랑 서로 경쟁할 때 누가 달래 맞죠. 우선 먼저 보내냐 막 이런 걸로 치열하게 했던 거
사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좀 당연하게 이거는 정부 주도로 좀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이런 산업들로, 그리고 일부는 약간 국방 방위 산업과 연계돼가지고만 좀 접근이 됐었던 것 같은데.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스페이스 X가 등장을 해서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주에 쏟아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막 처음부터 엄청 복잡하고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발사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궤도 로켓부터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스타트업스럽게 잘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발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뭐 재사용 가능한 로켓들을 만들고 이런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조금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이런 상업 우주 비행의 가능성을 보고 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도 하고 로켓도 만들어 보고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근데 아직까지 스페이스 X처럼 뭔가 성과를 보이는 사례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아마존 대표죠.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유명한 대표적인 로켓이 뉴 글렌이라는 로켓이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죠.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 런치 엘리언스 ULA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성 발사 서비스 또는 정부 및 군사 발사 서비스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로켓랩이나 노스트롭 그루먼 이런 회사들도 위성 또는 로켓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스페이스 X의 주요 경쟁사들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올라와서 좀 더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 기술의 핵심이 뭘까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공정 기술들 같은 거 생각해보면 완전 새로운 연구 자체도 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걸 구현하고 어떻게 보면 수율이 좋게 나오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에서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고 하잖아요. 이 항공 우주 쪽도 그럴지 아니면 그 앞단에서 연구되는 수준 자체에 좀 갭이 아직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인프라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은 뭔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서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다들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무래도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많이 촘촘하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스타링크나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아직 그레이야드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난들이 조금씩 있어요. 마치 크립토 같네요. 그쵸. 근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약간 이슈들을 통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기는 하니까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대상이 우주라서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중국에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21년 12월에 중국에서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위성들이 7월과 10월에 중국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에 근접해서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발사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는 유엔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주에서 이렇게 위험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관련된 법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스페이스 X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지구 이렇게 있으면은 주위에 도는 인공위성과 뭔가 쓰레기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도식화한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가지고, 물론 이게 높이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부딪히지 않기는 하다만, 이제 이렇게 민간 기업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둘이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연쇄적인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발생되는 뭐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4년 기사였는데 민간 우주 기업도 영공을 이용을 할 때는 이용료를 내라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여객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나라의 상공을 이렇게 운항할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서로 뭔가 부딪히지 않게 하고 상공에 대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원래 영공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발사체들이 영공 이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발사를 너네 앞으로 계속 할 거라면 영공 이용료를 내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아, 이건 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약간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오히려 스페이스 X한테는 후발주자들이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어떤 진입 장벽?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점 효과가 더 있는 느낌. 맞아요. 그쵸. 그 어떤 산업보다 뭐랄까요.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뭔가 규제 생기면은 그거를 역전할 수 있을 그쵸. 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부디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스페이스 X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좀 들어보고 구체적인 건 잘 알지 못했던 회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화성 갈 수 있게 되면 가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이 어느 정도 먹고서 그래 뭐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달까?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뭔가 사는 게 아니라 관광이라면 갈 테지만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갈 거야. 아, 저도 네. 관광의 얘기였어요. 저도요. 저도 여행은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사는 옵션을 사실 검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머스크 씨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그러게. 사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나는 받은 느낌. 가서 죽을 거야. 아무쪼록. 그래서 그게 신기하면서 약간 근데 이 정도의 저 멀리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 정도로 현실화시킨 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게 진짜 광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비전 하나 멋들어지게 꾸면은 이 정도까지 사람이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